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을 통해 중국은 AJX-002와 HSU-100으로 호칭되는 대형 무인 잠수정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동일하게 무인 잠수정, 유인 잠수함 그리고 수상함을 연결한 수중감시 네트워크 체계를 개발하고 있고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장내 초공동 어뢰를 탑재한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해군 수중 전문가인 짐 홀센은요, 우리나라의 장보고 3급의 성능을 극찬하면서 미 해군도 장보고 3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시간 미국이 우리나라 장보고 3급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지난 10월 5일이었죠. 오스트레일리안 네이벌 인스티튜트는요, 미 해군의 짐 홀쉘 중령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만으로 중국과의 충돌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수직 발사대, 즉 VLS를 장착한 장보고 3급과 같이 순항 미사일 탑재도 가능한 재래식 잠수함 함대로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1959년 바벨급 잠수함을 마지막으로 재래식 잠수함 건조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만 건조에 집중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미 본토에서 주요 작전적인 소련 항구나 대서양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 해군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수량은요, 원자력과 재래식 잠수함을 합쳐서 58척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미 해군은요, 55척의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직은 미국이 우위를 지키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2035년까지 무려 80여 척에 달하는 신형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잠수함 전력이 급속히 증강되는 배경에는 중국이 자국의 연안 환경에 맞춰서 원자력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을 모두 건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원자력 잠수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은요, 지금 재래식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 해군의 짐 홀쉘 중령은요, 최신 버지니아 블록 5급의 척당 건조비가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6,300억 원에 달해서 향후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장보고 3급의 건조비는 약 8억 4,500만 달러, 약 1조 1,9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버지니아급 한 척 건조비로 장보고 3급을 몇 척? 5척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짐 홀쉘 중령은요, 원자력 잠수함 한 척보다 재래식 5척을 확보하면 작전 유연성과 전투 손실 분산 효과가 훨씬 크다면서 버지니아급 한 척이 42발의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지만 장보고 3급 5척은 70발 이상을 분산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짐 홀쉘 중령은요, 공격력을 여러 함정에 분산시키면 전장 전역의 타격 선택지가 늘고 한 척 손실 시 전체 작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뭐예요? 그렇다고 원자력 잠수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예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래식 잠수함을 원자력 잠수함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건조 방법이 있나요? 짐 홀쉘 중령은요,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와 함께 재래식 잠수함을 공동 설계 및 건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홀쉘 중령은 우리나라의 장보고 3급이나 일본의 타이게이급은 우수한 수직 발사기와 AIP 기술 그리고 리튬 전지 기술을 채용하고 있어서 공동 설계 과정에서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호주는 재래식 잠수함 운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고 이미 미국산 BYG-1 전투 통제 체계와 마크 48 어뢰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은 대규모 고정밀 건조 능력을 갖췄다며 장보고 3급에 적용된 모듈 설계 철학을 바탕으로 BYG-1 전투 통제 체계와 호환되도록 설계한다면 미국과 동맹국 조선소에서 함께 건조할 수 있어서 과부하에 걸린 미국 잠수함 산업 기반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잠수함을 함께 만드는 것은 비용 효율만이 아니라 동맹을 다지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재래식 잠수함의 항속거리 한계를 전진 배치 전략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일본의 사세보 요코스카 외에도 구레 해군기지, 미국의 괌,
호주의 퍼스, 그리고 필리핀, 수비만 등을 잠수함 배치 후보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홀셀 중령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사거리 900해리, 이게 한 1667km 정도예요. 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고려하면 이들 기지는 모두 중국 해군 작전구역의 타격 범위에 들 수 있다면서 원자력 잠수함과 달리 재래식 잠수함은 특수 정비 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진기지 구축이 훨씬 간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의 생산 지연과 산업기반 과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잠수함 모델은 미 해군이 인도 태평양 전역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수많은 견해가 오고 있어요. 먼저 짐 홀쉘 중령의 상황 인식이나 재래식 잠수함 건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습니다. 중국의 위협이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 해군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언급도 많습니다. 하지만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미 해군은요, 무려 60년 이상 재래식 잠수함을 운영한 경험이 없고 미 해군의 작전 교류와 인프라가 원자력 잠수함에 맞춰져 있어서 재래식 잠수함이 새롭게 배치되면 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요, 경쟁력이 없는 미국의 조선소들이 해외 국가를 통한 미국 해군용 잠수함의 설계와 건조를 용납할 리 없고 언론과 로비스트 그리고 정치가를 총동원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최대의 적은 어디? 내부에 있기 때문이죠. 미 해군이나 정치가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우수한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를 지원해서 잠수함 전력을 증강시키면서 미국, 한국, 일본, 호주를 묶어서 나토 수준의 안보 동맹을 만드는 것이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우리나라한테 있어서 최고의 시나리오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한테 있어서 최고의 시나리오는요, 우리나라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승리해서 캐나다가 원하고 있는 미국제 전투주의 체계와 마크 48 중어뢰를 사용하는 캐나다형 장보고 3급을 건조하고 이를 미 해군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캐나다형 장보고 3급을 제안할 경우 미 해군이 선정 및 제안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미 조선소에서 면허 생산을 수행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은 이게 가능성 정도로 보이지만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말 사업자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승리를 위해서 보다 노력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난 시간 초공동 어뢰 얘기도 했었거든요. 국방과학연구소는 마덱스 2025 전시회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요,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초공동 어뢰를 적극 홍보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구체적으로 초동화 수중 운동체 직진 안정화 기술 사업의 성과인 전장 2.7m, 두께 210mm, 중량 140kg짜리 초공동 어뢰를 공개했고요. 관계자는 시험평가 과정에서 130노트, 이게 여러분들 시속이 24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와 우수한 방향 제어 능력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공동 어뢰는 소련이 최초로 개발한 이후 중국, 이란, 북한 등의 연구를 수행했거나 보유하고 있고요. 한때 미국과 독일도 초공동 어뢰를 연구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방의 초공동 어뢰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요, 이게 일단 방향 제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 초공동 어뢰가 필요한 수준의 강력한 해상 위협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이란 강력한 해상 세력이 등장했고요. 중어뢰를 직접 파괴할 수 있는 하드킬 어뢰라는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초공동 어뢰의 필요성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0월 5일 네이버 뉴스는 미 해군이 5년 안에 165척 이상의 수상함에 마크 58 크로우라는 소형 신속 공격 무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마크 58 크로우는요, 전장이 2.16m, 지름이 170mm, 중량이 99.6kg에 불과한 소형 어뢰입니다. 이렇게 소형화된 이유는요, 높은 기동성을 활용해 적의 중어뢰를 직접 요격하기 위함이죠. 지금까지 잠수함이 사용하는 직경 533mm급 중어뢰는요, 음향 기만 체계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범상어와 같은 신형 중어뢰는 새롭게 항적 추적 기술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항적이란 수상함이 항해하면서 만들어지는 기다란 물거품을 의미합니다. 이 항적 신호는요, 워낙 강렬하고 뚜렷한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 이후 항적 추적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마련된 대응법은요, 소련보다 우수한 공격 원자력 잠수함을 사용해서 소련 잠수함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거나 미 항모를 향해 항적 추적 어뢰가 다가오면 애꿎은 구축함을 호출해서 몸빵하는 전술이 실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1991년에 냉전이 종식됐고요. 미 해군은 오랜 시간 동안 항적 추적 어뢰를 걱정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가 넘어서면서 중국이 부상합니다. 또한 현존하는 모든 최신 중어뢰에 항적 추적 기술이 적용되고 있죠. 이에 미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중어뢰를 직접 파괴할 수 있는 하드킬 요격 어뢰 개발을 시작해서 드디어 2026년부터 본격 배치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미국 이외에도 독일과 캐나다가 2030년대 초반을 목표로 시스파이더 요격 어뢰를 개발하고 있고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2030년대 초반 배치를 목표로 한국형 하드킬 요격 어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수중 전문가들은요, 2030년대가 넘어가면 중어뢰의 군사적 가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드킬 요격 어뢰에 대응해 초공동 무기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차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초공동 어뢰란 무엇인가요? 이 초공동 어뢰는요, 프로펠러 추진기관을 발명하면서 알게 된 공동 현상, 영어로는 이게 캐비테이션 현상을 사용합니다. 이 선박의 프로펠러는요, 일정한 속도가 넘어가면 프로펠러 날개와 액체인 바닷물 사이의 압력 차이로 인해서 기포, 그러니까 캐비테이션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캐비테이션은요, 프로펠러의 추진 효율을 떨어뜨리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일정 이상의 속도를 달성할 수 있다면 자동적으로 수중 저항이 사라짐을 뜻하기도 합니다. 소련 과학자들은 이미 1950년대부터 공동 현상을 사용하는 어뢰 개발을 시작했고요. 1970년대 후반에 초공동 어뢰는 샤크발을 개발하는데 성공합니다. 샤크발은 로켓탄이나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고체 로켓을 사용하고요. 강력한 속도를 확보하면서 로켓 연소 시에 발생하는 가스를 전방에서 방출해서 거품을 만들어서 샤크발 동체를 덮음으로써 수류 저항을 거의 제로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한마디로 이 가스 기포로 어뢰 전체를 쏴버린 거예요. 서방 국가들 역시 소련의 샤크발 개발 성공에 자극을 받아서 미국이 슈퍼캐브, 독일이 바라쿠다를 2000년대 초반까지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어려움이 높고 초공동 어뢰를 사용할 만한 위협도 없었기에 결국 흐지부지 됐죠. 그렇다면 우리의 초공동 어뢰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초공동 어뢰가 미래 수중전의 방향성이라고 판단했고요. 2007년부터 해수 반응 금속 연료의 연소 현상 연구, 이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됐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초공동 수중 운동체 통합 연구를 수행했죠. 이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이 됐어요. 궁극적으로는 2021년부터 2025년 올해 사이에 초동화 수중 운동체 직진 안정화 기술 사업을 통해 전장 2.7m짜리 시험체를 개발해서 10회에 걸쳐서 130노트, 즉 시속 240km 수준의 속도와 안정적인 방향 유도 능력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번에 설명했던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 사업을 사용해 현재 개발된 초공동 어뢰 시험체를 발사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 2030년대 초반에 배치될 한국형 무인 잠수정부터 초공동 어뢰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실전은 초공동 어뢰는요, 전방에 탄두를 장착하고요, 속도는 대략 100노트, 그러니까 한 시속 185km 정도를 발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장 2.7m 정도의 소형 초공동 어뢰가 충분한 군사적 가치를 발휘할까요?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는 궁극적으로는 잠수함에 탑재되는 대형 초공동 어뢰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지만 우선은 먼저 공격형 무인 잠수정에 초공동 어뢰를 탑재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기술적 장벽도 높아서요, 초공동 어뢰는 구조 특성상 복잡한 소나 시스템을 장착하기 곤란해서 표적을 향한 유도가 아주 곤란합니다. 국가연 전문가는 초공동 어뢰에 어설프게 유도 장치를 장착해 봤자 적의 기만 장치에 쉽사리 속을 수 있으므로 무인 잠수정을 활용해 접근한 이후에 3km 정도 거리에서 초공동 어뢰를 직진 발사하는 것이 최적의 공격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km면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이 3km 거리에서 발사된 초공동 어뢰를 상대로는요, 현존하는 모든 대응체계, 대표적으로는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도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북한은 연합급 잠수장을 해저 바닥에 매복시켜 기다리고 있다가 천안함이 접근하자 곧바로 중어뢰를 발사해 격침시켰습니다. 이러한 수중 매복 전술은요,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아주 일반적이고요. 대표적으로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수중 매복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공격형 무인 잠수정에 초공동 어뢰가 장착된다면 적의 작전지역 주변에 매복한 상태로 있다가 급속히 떠올라 기습할 수 있고요. 현존하는 어떠한 대응체계도 이러한 공격 방식에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형 무인 잠수정에 탑재된 초공동 어뢰의 탄도 중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항공모함과 같은 초대형 수상함이라도 후방 프로펠러를 향해 초공동 어뢰를 발사하면 작전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공동 어뢰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기대받고 있고요. 서방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개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실용화되면 우리의 안보를 지킴과 동시에 우수한 수출 상품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미국에서 한 명의 제안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재래식 잠수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성공을 통해 미국에도 우리 잠수함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의 기술력으로 동맹국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